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던 사람에게 큰 배신과 충격을 받고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 채널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하게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였어요. 드레스 투어도 다녀오고 웨딩홀 예약도 마쳤고 이제는 양가 상견례 날짜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저한테 결혼은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할 단꿈에 빠져 있던 중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설레고 행복해야 할 순간이 전 남자친구 때문에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만 더 눈치가 빨랐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작정하고 자신을 숨기고 저를 속인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는 쉽게 겪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누가 들어도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충격적인 일이지만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세상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으니까 제 사연을 통해 한 번쯤은 뒤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그 인간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와 예비 남편의 만남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빴던 주중이었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주말까지 야근 비슷하게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노트북에 시선은 고정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을 살펴봤더니 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해서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늦기도 하고 곧 있으면 마감할 것 같아서 서둘러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나기라 우산도 준비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갑자기 어두워지고 무겁게 내리는 빗소리가 더 외롭게 느껴졌죠. 안 그래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드디어 집에 가려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날 비 예보가 없었던 터라 집에 우산을 두고 왔거든요. 빨리 가야 하는데 우산은 없고 그렇다고 맞고 뛰어갈 만한 상태의 빗방울이 아니었어요. 황급히 주변을 살펴보니 저 멀리 편의점이 하나 보였고 거기서 일회용 우산이라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편의점까지 대충 가방을 쓰고 뛰어갔습니다. 부랴부랴 뛰어서 편의점에 도착했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서둘러 우산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우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산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갔어요. 마침 한 손님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고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우산은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산 이게 마지막인데. 아르바이트생이 가리킨 건 계산대 위에 놓인 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우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큰 키에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맞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한 발 늦었다는 생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우산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편의점 앞 처마에서 비를 피하며 어떻게 가면 좋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 문이 열리고 우산을 산 남자친구가 나왔고 저를 보며 뭔가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제 앞에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어요. 검정 우산을 쓴 남자친구가 약간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이 우산 같이 쓰실래요? 비가 많이 오는데 가는 방향이 어디세요? 버스나 전철 타시면 제가 그쪽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남은 우산인데 저 혼자 쓰고 가기 뭔가 미안해서요. 그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괜찮다고 마음 안 받겠다고 경계했을 상황인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남자친구를 바라보다가 전철역까지만 같이 쓰고 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줍게 웃으며 남자친구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고 근처 가까운 역까지만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걸으며 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역까지 거리가 좀 되어서 10분 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는 내내 참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편하게 나왔고 주고받는 게 원활하다 느껴졌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치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그걸 느꼈죠. 이야기에 빠져서 역에 다 도착한 걸 모를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역 앞에 도착했을 때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남자친구의 표정 역시 저와 비슷했고요. 저는 감사하는 인사를 끝으로 뒤돌아서 역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냥 제 마음은 남자친구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 내서 남자친구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도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동시에 서로를 불렀어요. 그 모습에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저의 첫 만남은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분위기 있는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을 인연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잘 들어가셨냐, 오늘 비가 오니 우산 챙기셔라 같은 짧은 대화였는데 나중에는 대화가 점점 길어지더니 문자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드는 남자친구의 존재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을 때면 늘 여러 맛집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향을 늘 존중해줬어요. 제가 좋으면 무조건 본인도 좋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어느 정도 친해지면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어요. 자주 만나며 빠르게 친해지고 나니 바빠서 끼니를 거를 때면 잘 챙겨 먹으라고 귀찮을 정도로 잔소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남자친구의 세심함이었어요. 그냥 제가 무심코 흘린 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허투루 듣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쑥 저번에 그거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저번에 거기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이야기하면서 불쑥 내밀더라고요. 한 번은 지나가는 말로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그걸 기억했다가 며칠 후 찜질팩을 제게 선물로 주면서 자기 전에 찜질하고 자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허리 아프다고 했잖아. 이거 찜질팩인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찜질하고 자. 그럼 조금은 나아질 거야. 이때 느낀 건데 정말 여자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큰 감동을 받고는 해요. 굳이 비싼 명품 가방, 명품 보석, 명품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런 세심함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 혼자 외롭게 버텨왔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성인이 되고 난 이후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챙겨주는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서 이런 이야기는 왠지 꺼내기 힘든 주제라 늘 숨기곤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털어놓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꺼내게 되었고 괜히 눈물이 차올라 말끝을 흐렸더니 남자친구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계속 네 옆에 있어줄게. 지금처럼 잔소리하면서 잘 챙겨줄게. 남자친구의 따뜻한 음성에 세상이 멈춘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니 눈물이 막 나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지낸 제게 가족은 늘 꿈에 그리던 단어였습니다. 친척도 없이 저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곁에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이 너무도 고맙고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죠. 이 사람이라면 내 외로움도 아픔도 함께 감싸 안아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는 참 따뜻할 것 같았습니다. 그 후부터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듯 했어요.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도 다들 착해 보인다, 듬직하다는 말을 해주었고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는 말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해 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역시 내 결정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서 제 생일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잠든 산소로 함께 가주었습니다. 매년 저 혼자 찾아가던 곳이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 혼자 두고 가서 걱정 많으시죠? 이제 제가 옆에서 평생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짧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마음 깊이 결심하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연애 기간이 너무 짧은데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지만 제 눈에는 남자친구만 보였습니다. 아니, 저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만나서 결혼한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기간이 짧아도 서로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잘 살 거라고,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시골리고 잘만 살지 않냐고, 우리도 그럴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주변에 시집가는 친구들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저렇게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얼마나 꿈꾸고 바랬는지 몰라요. 이제야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구나 생각하니 벅차고 행복했어요.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웨딩홀도 정했고 예복도 마쳤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그러던 중 어느덧 양가 상견례 날짜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들이밀곤 합니다. 그날은 퇴근 후 예비 남편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다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의 다정한 부탁에 저는 늘 그렇듯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고 근처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를 둘러보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 곳에 딱 눈에 들어왔어요. 예비 남편의 회사 바로 밑에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회사 바로 밑이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비 남편 끝나면 바로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았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웨딩드레스 투어 사진을 꺼내 폰을 넘기며 혼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예비 남편을 기다리면서 이제 곧 드레스 고르고 청첩장도 인쇄하고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여성들의 수다 소리가 점점 크게 다가오더군요. 제가 보통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제 할 일에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이라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그 여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듣기 싫어도 강제로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제 귀에 익숙한 단어가 딱 꽂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퇴근 후 잡담을 나누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밝고 웃음 섞인 말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 대화 속에서 낯설지 않은 이름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 예비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예비 남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또 웃긴 건 이 여자들이 막 신나게 떠들면서 놀다가 제 예비 남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누가 들을세라 소리를 낮춰서 작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침 저는 그 테이블 옆에 앉아 있어서 작게 말해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두 귀를 의심할 만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김 과장님 결혼한다는 이야기 들었어? 응, 들었어. 이번엔 또 얼마나 가려나 몰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렇게 말이야. 보나마나 얼마 안 살다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남자 동료들한테 혼인신고 안 하고 살 거라고 당당하게 떠들잖아.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해? 진짜 김 과장님이랑 결혼하는 여자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내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는 거 알면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그뿐이야? 과거도 구리잖아. 여자 직원들의 대화에 제 신경은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아는 예비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회사 건물에 예비 남편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예비 남편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예비 남편이 근무하는 부서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저에 관한 생김새를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예비 남편의 카톡 푸사는 제 사진으로 되어 있었고 업무 연락하면서 그 사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 직원들이 혹시라도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핸드폰 하는 척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해댔습니다. 진정할 겸 커피로 속을 달래려고 했는데 제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잔에 든 내용물이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거라고,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 회사에 내 예비 남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화의 뉘앙스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부정하고 싶어도 제 예비 남편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저번에도 결혼한다고 호들갑 떨더니 결국 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끝나지 않았어? 그랬지.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이야. 아니, 김 과장님이 본인 겉포장은 진짜 잘하잖아. 정작 속은 그게 아니면서 겉은 세상 다정하고 스윗한 척 구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돌아서면 게임 끝. 아니, 옆부서는 김 과장님 얼마나 살고 끝내나 내기까지 했다니까. 그런 거 보면 김 과장님도 참 웃겨. 나 같으면 창피해서 결혼한다고 이야기 안 하겠다. 창피한 줄 알면 결혼해서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는 이야기도 안 하겠지. 창피한 게 뭔지 모르는 인간이라니까. 아무튼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부만 불쌍하지 뭐. 둘의 대화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마치 심장을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바로 그 예비 신부라는 걸 직원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내가 바로 그 불쌍한 예비 신부인데 말이에요.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제게 우산을 내밀던 그의 다정한 미소. 평생 내 가족이 되어준다고 말하며 안아주던 따스한 손길. 부모님 산소 앞에서 진지하게 고개 숙이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순간적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다 연기였던 걸까? 나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사실 직원들의 대화를 듣고 크게 동요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게 결혼 준비 과정을 잘 아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준비하면서 보니 처음 준비하는 사람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 준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 어쩜 이리 잘하냐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더니 저 몰래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만약 저 여직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 결혼 준비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 건 거잖아요. 또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예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본인 소유의 집이 한 채 있다고요. 전에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인데 혼자 살기에는 커서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그 집은 그냥 비워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신혼집을 구할 필요 없이 거기서 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신혼집 얻을 때 대출받아야 하니까 식 올리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럴 겸 예비 남편한테 혼인신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자가로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니까 대출받을 필요가 없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멀쩡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 않고 왜 비워둘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예비 남편은 나중에 결혼하면 살 집인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의 흔적을 남겨두기 싫어서 그냥 비워놨다고 했습니다. 공간이 아깝기는 해도 다른 사람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준비가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가전제품이랑 이것저것 가구를 드리기 위해 예비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언제 시간 내서 가자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안에 가구랑 가전제품들 다 있어서 굳이 살 필요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다 있냐고 그냥 비어있는 집 아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전세나 월세로 돌린 것도 아닌데 가구랑 가전제품이 다 있는 거야? 그게 제가 예비 남편에게 듣기로는 월세나 전세로 돌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가구며 뭐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텅 비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잘 갖춰져 있다면서 굳이 가구랑 가전을 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사용감도 없어서 완전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전세 안 주고 그냥 놀리면서 가구랑 가전제품은 왜 채워 넣었냐고. 그렇다고 예비 남편이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랬냐고 하니까 잠시 말하기를 망설이면서 주저하다가 이내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 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할게. 사실 그 집 친척 형이 결혼하기 전에 구입한 집이야. 거기서 결혼할 사람이랑 신혼을 보내려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일이 틀어지면서 파혼하고 말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집을 넘겨받은 거야. 그럼 거기 있는 가구랑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친척 형님분이랑 결혼할 뻔했던 사람이 장만한 거야? 어. 근데 오해하지 마. 그거 다 새 것이야. 집에 들여만 놓고 그 집에는 살지는 않았어. 예비 남편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친척 형님분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사람과 집을 얻었고 그 집에 가전제품이랑 가구를 미리 들여놓았대요. 그리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둘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거주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일이 틀어지면서 파혼하게 된 거죠. 파혼한 계기는 개인적인 일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여자 쪽에서 큰 잘못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혼할 때 위자료를 받아야 했는데 그냥 아파트로 넘겨받았답니다. 애초에 그 집을 마련할 때 친척 형님분의 돈이 많이 들어갔고 결혼할 사람은 가구랑 가전제품만 장만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대신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받으면 될 걸 왜 가구랑 가전제품으로 대신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님, 그러니까 제게는 예비 시모죠. 친척 형님의 부모님이 예비 시모에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줄 테니 그 집을 넘겨받을 생각이 없냐고 했대요. 팔면 그만이긴 한데 워낙 외곽 쪽에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처분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요. 전세로 내놔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골치 아팠대요. 친척 형님분은 빨리 그 집을 팔고 다 털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 형님의 부모님이 예비 시모에게 제안했고 예비 시모는 좋다고 그 집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친척 형님분이 따로 처분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보기에는 다 새 것이고 너무 아까워서 그냥 돈을 더 주고 그것까지 그대로 두게 하셨대요.
그래도 가전제품과 가구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다며 이득이라 생각하셨고, 그걸 나중에 예비 남편이 결혼하면 고스란히 줄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그렇게 집을 넘겨받고 1년도 안 돼서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예비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준비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았어요. 남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이랑 가전제품에 들어갈 돈이 많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도 있고 가구랑 가전제품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만 부담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여유로워서 신혼여행도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죠. 처음 예비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파혼하신 친척 형님분이 그 집에 거주하신 적이 없고 가구며 가전제품도 특별히 사용한 적 없는 정말 새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찜찜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산 것들인데 그걸 제가 쓰는 게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헌 것도 아니고 다 새 것인데 굳이 마다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직접 집에 가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튀는 것들도 아니고 대부분 무난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쓰기로 한 거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그 아파트가 사실은 친척 형님께 아니고 예비 남편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예비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성급하게 혼인신고하지 말고 조금 살아보고 난 다음에 천천히 혼인신고하자고요. 저는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고 예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정말 신중한 건데 제게 그 신중함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본인과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과 평생 살아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저와 당장 혼인신고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의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그냥 혼인신고해도 된다고 했지만 예비 남편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또 저를 다 잡은 물고기 취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결혼해서 자신을 잘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계속 같이 살아도 될지 두 눈 부릅뜨고 내 눈으로 지켜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많이 위하고 존중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여자 직원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다 진심이 아니라 그냥 밑밥을 깐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막 떠오르니까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까 싶어 일부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오래 가지 않겠냐며 혼인신고만 안 했지 2번째 결혼인데 이번에는 오래 가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직원이 그러더군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제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바닥 없는 웅덩이에 혼자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더 듣고 있다가는 정말 저 깊숙한 바닥으로
처박힐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를 손에 쥐인 채 수십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말까를 반복했어요. 그냥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다며 물어볼까 하지만 내가 잘못 듣고 오해하는 거라면 예비 남편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안에서는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진실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예비 남편에게 어떠한 질문도 던질 수 없었어요. 그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겠다는 문자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살다가 버리겠지. 혼인신고도 안 한다잖아.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댔어요. 믿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미 균열은 생겨버렸고 결국 머릿속으로만 고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그의 과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인터넷과 주변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예비 남편에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저를 얼마든지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차마 아는 척 티를 내지 않았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용히 예비 남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비 남편의 SNS 계정에 들어가 실마리가 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여다보니까 아는 사람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알라는 하늘의 뜻인지 글쎄 예비 남편과 같이 찍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학 선배이기는 한데 보니까 예비 남편과 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였어요. 저는 서둘러 연락처를 뒤져서 그 선배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중요하게 물어볼 말이 있다고요. 그리고 선배에게 예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과 같이 근무했던 적 있는 거 맞냐고 물어봤고 선배는 맞다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이자 결혼할 예비 남편이라고요. 그러자 선배는 얼굴을 굳히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날 찾아온 거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네. 그래 맞아. 네 예비 신랑 예전에 결혼했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살다가 정리했다고 하더라.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였고. 그 말에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카페에서 들은 게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선배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예비 신랑과 결혼할 뻔했던 여자를 찾아다녔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망설이다 그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이 제게 말하기를 그 집은 친척 형님의 신혼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니까 그렇다면 친척 형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여자가 잘못해서 파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건지 혹시라도 제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볼 겸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덮어버릴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덮어두면 평생 찜찜한 마음을 품은 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괜히 그 여자의 삶을 들쑤시는 건 아닌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게 모두를 위해 낫다고 판단해서
어렵게 용기 내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나이 또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는 얼굴, 하지만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예비 신랑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이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묻길래 1달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제 손이 떨리는 걸 보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얼핏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는데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이랑 똑같았어요. 제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고, 일찍 엄마 돌아가시고 외로운 제게 평생 가족이 되어준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그녀는 이어서 숨막히는 시댁살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제사 준비, 집안일, 심지어는 회사 다녀온 뒤에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오히려 방관하며 무시했대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어쩌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평생 자신을 지켜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딱 달라졌다고 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끊임없는 외도였습니다. 회사 여직원,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다니더니 심지어 제가 아플 때조차 밖에서 딴짓하고 있었어요. 따지면 오히려 저를 의처증에 미친 여자로 몰아붙였어요. 증거를 들이미니까 제게 그러더군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딴 거 내밀어봤자 뭐 어쩔 거냐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그는 가면을 쓰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녀처럼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제 등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당신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생활을 교묘하게 즐기고 있겠죠. 당신에게 한 말들 저한테도 다 했던 말이에요. 저를 위하는 척 말하면서 혼인신고를 미뤘어요. 신혼집, 친척 형님이 싸게 넘긴 집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린 집이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면 나랑 하는 결혼이 3번째란 소리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친척 형님 집이라고 둘러대고 전 여친과 차린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 여자친구 말고도 그런 수법으로 이용당한 여자가 또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동안의 추억, 그가 해줬던 말들, 웃음들,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상처와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지만 한편으로 이를 갈았어요.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짓된 인생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인간한테 속은 건 미칠 듯 화가 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알고 발을 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저를 위로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한 대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인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내려오는 그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하고는 반가운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덤덤히 그를 쳐다보기만 했고 남자친구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고 본인 보고 싶어서 왔냐고 하길래 그 순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손에 힘을 주어 그대로 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의 동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손으로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황급히 주변을 의식했어요. 다들 놀란 얼굴로 저와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어떤 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남자친구는 창피했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왜, 창피해? 너한테 이용당한 여자들보다? 웃기지 마. 넌 부끄러운 게 뭔지 전혀 모르는 놈이야. 그걸 아는 놈이 이딴 짓을 하고 다닐 리가 없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그대로 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거기엔 전 여자친구가 직접 써준 진술서,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의 기록, 그리고 그의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방광과 시댁의 엄청난 시집살이 그리고 외도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저마다 수군거리면서 남자친구를 쓰레기 보듯 쳐다봤어요. 뭐야, 진짜였어? 혼인신고 안 하고 산다고 떠들어대더니 외도하려고 그랬구만. 속삭임과 웅성거림이 퍼져나가자 남자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허둥지둥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일이래. 뭐 하냐고? 네 가면을 벗기는 거지. 내가 속았던 만큼 이제 네 진짜 얼굴을 다 보게 할 거야.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직원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몇 친한 남자 동료 직원들한테만 혼인신고 안 하고 편하게 산다면서 떠들어대기만 할 뿐 그 밖에는 능력 좋다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성실함으로 칭찬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 바람둥이 가정 파괴자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어요.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소감이 어때? 다들 널 쓰레기 보듯 보네. 이 눈빛들 평생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그래야 너한테 이용당한 여자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니? 아, 그리고 우리 결혼 당연히 취소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혼하는 거네. 취소 비용 네가 전부 부담해. 그리고 너한테 정신적 손해배상금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다시 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네 더러운 과거뿐만 아니라 그 역겨운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과 함께 저는 뒤돌아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웅성거림, 차가운 비웃음, 그리고 그가 절망적으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의심, 불안이 모두 날아가 버린 듯 가볍더라고요. 이날 저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갈 뻔한 남자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유와 존엄을 지켜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달콤한 말들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연애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저처럼 사람 많은 자리에서 폭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시는 속지 않을 거고 제 삶을 저답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꼭 가면 쓴 사람 대신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